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두 분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평을 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신경민 의원님. 네, 일단은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제가 좀 실망을 크게 해서 네. 오늘 시정연설은 잘할까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실무적인 그 연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을 써준 것을 그대로 일단 소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짧아요. 네, 한 15분 정도. 네네. 네. 보통 한 되게 30-40분 이것도 하거든요. 네. 취임사도 굉장히 짧았는데 이것도 짧게 하고 인상적인 건 뭐 그 예산 그거야 뭐 의례적인 건데 연금하고 노동하고 교육개혁을 화두로 집어넣은 것.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게 끝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두로는 삼을 생각은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세 가지 중요한 굵직한 화두는 던져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네, 사실 네, 없었어요. 네, 내용은 없었어요. 일부러 좀 피해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그제를 대통령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시스템과 위원회 사람을 모아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민주당식의 검수완박 뚝딱 뭐 2주 만에 군합발 짓밟듯이 입법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의 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요. 네. 이런 노동 그다음에 교육 연금 이런 부분 개혁은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20대 국회 때 저기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국방, 에너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정파의 실질적인 아마 전면적인 합의제를 전제로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지면 한 20년 정도씩 간대요 정책이. 네네.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년이든 3년이든 토론을 거듭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걸 화두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국가 방향을 정할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오늘 의미 있게 본 게 6일 만에 지금 시정연설 나왔잖아요. 네. 시정연설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이제 당대표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티타임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의 지도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시정연설 끝나고 쭉 한 바퀴 돌면서 거의 뭐 정의당 의원님들까지 다 악수하고 갔잖아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어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사는 좀 매우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니까 위기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밝혀서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던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초당적 협력을 얘기할 때 초당적 협력을 표현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와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보고 초당적 협력을 하라고 하는구나.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먼저 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건 아니구나 라고 받아들일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이나 소통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당연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뒤에 한옥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장관 인준 지금 나머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인선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김치찌개 놔두고 소주 한잔 하면서 도대체 니들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 자 청문회 때 보자. 도대체 한동훈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니들이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한번 써봤던 사람도 아니냐. 그럼 뭐 수없이 많은 부총리나 많은 직함도 썼던 사람 아니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니들은 이게 인준이 안 된다고 하고 특히 가령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해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물밑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소주 한잔 하고 하면서 도대체 니들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나면서 아니 지금 박지원 뭐 비대위원장 뭐 소주 먹고 퉁치자는 것이냐. 아니 소주 먹고 퉁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주는 수단이고 네. 그 과정에서 도대체 서로 간에 일본말로 혼내라고 그러죠. 진심이 뭐냐. 네. 도대체 한동훈을 왜 그리 무서워하는 거냐. 왜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거냐. 그 얘기를 서로 간에 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치를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글쎄. 근데 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연락도 안 받는다 그랬다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마포갈비에서 뭐 이렇게 소주하고 하면서 그럴 수준까지 지금 가 있지 않고 네. 이 한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붙어 있는 건데 네네. 한정한을 가지고 누가 먼저 지금 뭐 이 다 논쟁은 나와 있잖아요. 한덕수 DJ 노무현 때 썼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 뭐 잘한 게 있냐.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청문회 잘못한 것은 그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패착이죠.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는데 네. 청문회는 잘못했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부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핀포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고요. DJ 때 노무현 때 있었던 거하고 그 뒤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지금 특히 정호영 문제는 이건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주 먹고 뭐 어쩌고 이게 지금 윤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이 보니까 폭탄주 정치에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 폭탄주 정치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지금 보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네. 지금 뭐 그 절차도 매우 미숙하게 진행이 됐어요. 정무수석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아직 좀 손에 익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지금 욕심을 크게 갖는 겁니다. 마포갈비에서 한번 뭘 해보자라는 건 그건 처음부터 기획에 좀 잘못된 거고요. 이 지금 한정한을 놓고는 굉장히 세밀한 여야 간의 맞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김치찌개 모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연락을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홍구 원내대표가 받긴 받았습니까? 연락을 한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박홍구 원내대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뭐 패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한 건 같은데 연락을 구두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홍근 수석이 별로 이렇게 응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냥 끝난 거죠. 정확하게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홍근 원내대표 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사에서 나온 워딩을 가지고 보면 네. 분명히 자기는 최소한 윤호중 기준으로 보면 연락을 받았다. 근데 며칠까지는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나 바빠서 안 된다고 분명히 거부를 했다라고 한 걸 보면 네. 박홍근 원내대표 기준으로 하면 이거 직접 구두 음성에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조금 애매하지만 네. 최소한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는 명약관하게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세트라고 보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무슨 김치찌개냐 소주냐 이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만나서 대통령하고 직접 야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네. 뭐 이런 거고 예. 그거를 안 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선의 태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그동안에 직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몇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야반도주 뭐 이런 표현 사용해서 민주당에서 거칠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에 사직서 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자극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반적인 후보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나오니까. 맞아요. 그건 김성환 앵커의 말씀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란 거 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했던 내용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 그럼 그게 틀린 내용이냐. 또는 민주당이 야반 도주에 가까운 군합발 입법을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럼 틀린 내용이냐. 네. 사실은 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군합발 린치 아니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전부 이동재 기자와 연결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동재 기자 사건 물론 아직도 항소심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동재 기자의 범행을 도와줬다고 하는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심지어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사들에 의해서 12번째 무혐의 의견서를 가지고 가서 간신히 됐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권력의 린치 받은 거 분명하죠. 근데 다만 이제 여태까지 두드러 맞았는데 네. 어쨌든 의회 권력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끝까지 네가 아무리 두드러 맞았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침묵하고 다소곳하고 뭔가 위축된 자세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여야 되느냐.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많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면서요. 네. 한덕수 후보자 좀 그 인준함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는 평가대로 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의견을 내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 후보가 이제 뭐 할 말한 거다 그러고 그럴 만큼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장관 후보가 지금 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관 후보는 저는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문회장에서나 청문회를 전후해서 장관 후보로 된 이후에 그 전에는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지금 물론 금방 김 의원처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국민의 반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장관 후보로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좀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이제 한덕수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DJ 노무현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게 되면 발목 잡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게 정호영 장관이나 한동훈하고 연계하는 게 맞느냐. 이제 링크 이론이죠. 연계 이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여튼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는 그럼 분리하자. 지금 이런 의견도 분명히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내일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내일 이제 16일은 지나갔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든지 임명해도 되는 거 대통령이 아닙니까? 임명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불씨가 돼서 이게 한덕수 후보자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불씨가 이제 정호영 장관이기 때문에 한정하는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서로 연결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딱 눈앞에서 이제 임명을 하고 또 정호영 장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추이를 봐야 한덕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찬반 여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론에 즉각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래 끌 수는 없고요.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박하실 내용 없으시면 지방선거 얘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6월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9곳 이상, 민주당은 최대 6곳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분은
지금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지금 박완주 사건 이전과 이후는 또 양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금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고 사법 처리를 받아서 이게 444로 가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사법 처리만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금 알려진 사람들이 사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사퇴라는 앞에 전제 조건에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박완주 의원이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네. 그러면 이게 뭐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월 1일 전에는 판가름이 안 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부정적인 영향을 이것 끼칠 때문에 것이다. 지금 충청남도 지역구가 있는 충청남도뿐 아니고 그 주변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네.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보좌진들이 성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 지역구에도 계속 이 문제가 퍼져나가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것까지 해가지고 지방선거 판세도 같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그것도 징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매우 안 좋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니까 새 대통령을 도와주자.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수완박 입법. 국민들의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청와대 이제 용산 이전 문제. 네네. 최초에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들이 그 문제 제기에 공감을 했는데 네. 정작 취임하고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나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일단 국민들 눈안에는 특별한 문제 없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 구중궁궐이나 구름 위에 있다가 네. 평범한 사람으로서 출퇴근하는 모습,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보면. 그래서 무슨 박완주 사건이니 또는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틀에서는 보면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글쎄 그 용산 이전 부분은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 판세로는 네, 민주당이 전체 유리한. 판세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컨벤션 취임이라는 게 큰 컨벤션이죠. 네.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다음 주까지 간다고 보면 다음 주면은 이제 뭐 선거가 불과 열흘 안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뭐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자리인데요. 성비위로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수사관이었잖아요. 2차례 징계성 처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 뭐 2002년 출간한 시집에서 뭐 성추행과 관련되는 부역자를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일 의원께서. 문제는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탁현민 비서관. 네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도 또 책에 비슷한. 그렇군요. 예. 전부 그 연장선상인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정도의 스탠스가 옳다고 봐요. 윤재순 비서관이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죄송하다. 내가 한때 미숙한 나이에 미숙한 생각을 미숙하게 글로 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 최소한 이 정도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저는 네. 이 대목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84년부터 검찰 수사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사고치고 또 2000년대에 또 사고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는 상태고 말로 사과한다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전원 참석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요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 머릿속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모를 일이죠. 네. 근데 최소한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론에 있어서. 네네. 근데 지방선거하고 또 상관없이 최소한 광주 시민이나 또 호남의 주민들에게는 또 느낌적으로 그렇게 나쁜 느낌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에서 필요한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잘한 결정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보면은 이제 지도부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한 적은 있었는데 본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호칭부터 내지는 이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또 그 이후에 은폐가 있었고요. 가령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라는 김진태 후보는 2019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버젓하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컷오프로 탈락을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국힘당 안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이 시선과 평가와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 조치가 있고 만약에 이걸 어기는 게 있으면은 그건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매장을 시켜야죠. 그런 것까지 된다면은 당선인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진짜로 할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국힘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착감만 날리는 거게 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대 관심사라고 관심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경기도하고 인천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대선에서 출마해서 또 후보가 한 명은 이제 분당 갑으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계양을 인천에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인데요. 먼저 경기도 판세부터 여쭤보고 싶은 건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채로 한 4에서 10% 정도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김은혜 후보가 필승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일각의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의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강용석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중도층에서 지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선거가 더 위험하다. 절대로 단일화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강용석 지지하는 표는 마지막 순간에 김은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만큼 김은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버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두 개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계양을 해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지금 경기하고 인천 도지사 선거하고 시장 선거 이거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계양을로 나가면서 대의명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인천 지역 의원들도 있고 뭐 NGO도 있고 또 이 선거가 경기 인천 상황이 어려워서였다라고 지금 명분을 세웠는데 네.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계양을 선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선거에 이재명 지사의 출마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지게 되면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얼마로 지냐에 따라서 또 젖잘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성적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천이 불리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불리한 밀리고 있는 형국이 뭐 이렇게 바뀐다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 본인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 불안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 신경민,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